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선두주자를 잡기 위해서 저마다 막 합종 연행을 하더라고요. 네. 아까 그 반도체 부문에서 뭐 삼성, 뭐 퀄컴, 구글 뭐 이렇게 막 네. 손잡고 AI 분야에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애플이 자기네 CD 서비스에다가 구글 제미나이를 이제 탑재한다고 공식적으로 하고 확인됐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오픈 AI랑도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 같은 회사는요 여러 업체랑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영구적으로 AI를 구글에게 의존하겠다는 것인지, 네네네. 또는 오픈 AI하고 파트너를 맺는 것인지, 또는 이것을 브릿지 스트래티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현재 애플도 지금 LLM 거대 언어 모델 쪽에다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논문 쪽에서도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결코 자체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자체 개발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애플의 판단은 예를 들면 2025년에야 네.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AI를 만들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2024년을 그냥 통과하기에는 삼성이 벌써 1월 달에 AI 폰이라는 반격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하면 지금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애플은 AI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놓겠냐라는 투자자들의 불만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애플이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릿지 스트래티지로 우선 이 징검다리 전략으로 이 구글하고 연합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내놓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하고의 이 연합이 영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시적으로 애플 이거는 자체적으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네. 전략 자산을 갖다가 남한테만 의존할 수 있는 기회는 애플이 너무 크죠. 이렇게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 자산은 직접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전략 자산을 자신의 것을 내재화해서 좀 소비자들에게 선보였을 때 소비자들에게 와우 소리가 나올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때는 까기까지는 구글의 제미나이하고 협력할 가능성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징검다리 전략 자기네께 완성되기 전까지만 약간은 미뤄를 하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걸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애플이 중국에서는 바이두랑 손을 잡고 네. 미국에서는 제미나이 네. 손을 잡고 한다라는 이건 그냥 지역별로 그러면 다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그렇죠. 조합이라고 중국 보시나요? 같은 경우에는 한번 뉴욕타임즈가 분석을 했는데 예. 중국에 있는 AI 개발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AI 개발하는 거 어떠냐 했더니 뭐 반도체가 부족해서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뭐 그것도 뭐 그렇지만 사실 더 어려운 거는 우리는 예. AI가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교육시켜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권위주의적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검열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천안문 같은 경우는 검색해서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처럼 AI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애플이 좀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줘야 되는. 그렇죠. 애플에겐 중국 시장이 너무나도 큰 시장인데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시장인데 여기에다가 구글 제미나이를 가지고 들어가면 천안문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시진핑에 대해서 욕해봐 하면 제미나이는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참 중국에서는 구글 접속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 구글의 제미나이를 가져가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서버를 뭐 중국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구글의 제미나이를 갖다가 중국 시장을 가지고 서비스한다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미 애플의 경쟁자인 뭐 샤오미라든지 이런 업체에서는 분명히 AI를 결합한 서비스들을 진화된 생성 AI를 결합한 서비스들을 이제 곧 출시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AI 폰에서 또 뒤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AI 기술이 앞서 나가고 있는 바이두,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업체죠. 네. 그래서 바이두라고 협력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마찬가지로 뭐 지금 애플이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지금 러시아 시장은 공들이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나중에 러시아의 시장이 열리더라도 또는 인도 시장이 열리더라도 이거에 제미나이를 가지고 들어가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권위주의국인 국가에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검열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검열을 회피할 수 있는 AI를 완전히 검증한다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로컬에 있는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또 인도도 사실은 권위주의적 국가니까요. 중국만큼 강하진 않지만 충분히 그런 시장에서는 애플이 그 현지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정치적인 용기를 내야지 아니면 뭐 인권을 지켜야지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건 민간 기업이 하는 거니 그럼요. 어쩔 수 없이 그 현지를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에서는 그 룰을 안 따르면 거기서 서비스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사실 구글이나 뭐 메타도 거기는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 지금 네이버도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애플이 하드웨어 파는데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구글 걸 쓰겠다 이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도 현지 당국이 하라는 거, 뭐 하지 말라는 거 잘 또 지키고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테슬라도 사실은 테슬라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중국 리스크죠. 왜냐하면 중국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중국말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상하이 공장도 또 그쵸,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크니까. 크기도 하지만 그 땅의 주인은 테슬라가 아니에요. 땅을 임대한 겁니다. 땅을 안 팔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언제든지 테슬라가 중국 공산당이 밑보이면 공장 빼야 돼요. 방 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살벌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사실은 근데 애플도 여러분들도 애플 요즘 주가 내려가는 것들의 여러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떨어지는 거고 그쵸. 테슬라도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것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잖아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의 애플과 테슬라의 이 의존도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워낙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중국 리스크. 이것도 현실 중에 하나니까요. 다시 이제 AI 이야기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아직 이게 상용화는 안 됐죠. 오픈 AI의 소라, SORA, 소라라고 하는 영상 생성 서비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봅니까? 뭐 베타라고 해야 될까? 이제 맛보기 영상들만 공개가 되고 있는데 공개가 될 때마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사실은 소라에서만 베타 영상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헐리우드에 있는 영상 제작자들 일부. 일부는 좀 이제 써볼 수 있게 한다고. 그래서 일부는 지금 써보고 있고 지난주부터 그들이 리뷰가 공개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영상 또한 뭐 이 에어헤드라고 해가지고 이 영상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인간의 머리가 고무풍선으로 연결된다. 그것이 이제 헐리우드에서 제작을 한 거거든요. 베타 테스트를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에어헤드라는 이런 영상들도 나오고 있고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헐리우드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 속도거든요. 1년 전에 이제 런웨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스타트업이 따로 있어요. 거기도 이제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를 먹는 장면이 있는데 스파게티가 막 귀로 가고 막 그러거든요. 얼굴도 막 인상도 뭐 이상해지고. 근데 이것이 1년 만에 이렇게 거의 현실을 재현하듯이 완벽해졌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컴퓨팅 파워가 받쳐진다라면 앞으로의 발전 속도도 더욱더 우리가 놀라울 속도, 그러니까 놀라움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갈 것이다.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당연하게 이 당장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들도 보면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영상을 뭐 제작을 할 때 인서트 컷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인서트 컷 같은 경우에도 보통 외부에서 가져올 때 2천만 원, 3천만 원씩 줘요. 사오죠. 그러면 2, 3천만 원 주고 사오는 인서트 컷을 소라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것이 100만 원이 하더라도 2, 3천만 원 하던 걸 100만 원으로 하면 엄청나게 비용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 영상을 전체 드라마를 갖다가 인공지능이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인서트 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작비의 어떠한 뚜렷한 감소를 만들어낼 거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광고 산업이라든지 헐리우드라든지 한국의 어떤 제작 스튜디오라든지 드라마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 분명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 같은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뭐 큰 돈 주고 어디 가서 자료 영상을 사올 수는 없는데 그냥 소라 같은 거 이용을 해서 저희가 중간중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벌써 인공지능 많이 쓰고 있어요. CJ E&M 같은 경우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작했던 것을 해외에다 수출할 때 보면 이 배경음악 중에서 이제 저작권이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그냥 생각 없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쓴 배경음악이 있거든요. 그럼 수출할 때는 그거 다 걸러내요. 걸러내서 CJ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CJ E&M도 AI에다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그 배경음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울리는 걸 그래서 다른 음악을 집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걸리지 않게끔 해외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인공지능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5월 달과 7월 달에 걸쳐서 미국 전미 작가 연합하고 그다음 미국 배우 연합에서 대단히 장기간에 100일이 넘는 파업을 했었거든요.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AI를 너무 많이 써서 물론 파업을 한 이유는 AI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AI가 분명하게 이유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작가들의 어떠한
빠른 속도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배우를 갖다가 디지털 휴머를 써가지고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되게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인류사적으로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AI와 관련된 첫 번째 파업이 2023년에 미국에서 그것도 100일 넘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파업을 할 정도로 대단히 우리 옆에 와 있다라는 거고 현실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하나 드는 게 물론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나 영상이나 뭐 방송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한쪽에서는 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게 좀 효용 가치가 있나 체감을 잘 못하겠네 또 이런 분들도 있을 테고 당장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또 써먹어야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공포감을 좀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경제적 효용이 없다 아니에요. 경제적 효용이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헐리우드라든지 사실은 WPP 그러니까 즉 우리식으로 하면 제일기획 같은 이런 회사라든지 퍼블리시스라든지 이러한 글로벌 1, 2기업이죠. 이미 AI 관련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고 광고 제작에 있어서 AI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광고 시장 재편에 많이 쓰고 있고 예를 들면 인도 시장에다가 WPP에서 광고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거긴 인도에는 이렇게 대단히 많은 마을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네. 대단히 좀 자잘구레한 이렇게 정말 수많은 마을 커뮤니티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계급 계층들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배우를 써서 영상을 하나 찍은 다음에 1000개의 영상을 변형을 시켰어요. AI가. 그 지역에 맞게끔 메시지를. 그러니까 완전히 마이크로 하이퍼 타겟팅을 한 거죠. 지역 특색에 맞게 이걸 다 변형을 시키는 거죠. 요즘 뭐 선거에서도 지금 사실 인도네시아가 쓸 때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즉 후보의 메시지를 정한 다음에 지역에 맞게끔 또는 세대에 맞게끔 메시지를 변형시키는 거. 이거 원래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원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변형시켜주는 것에 AI가 기능을 해준다는 것. 이렇게 하면서 실질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AI가 실질 경제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 헐리우드 파업은 없었겠죠.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메타의 광고 매출의 어떤 증가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어떠한 이 버전 10이라든지 이런 성취감도 분명히 없었을 거고요. 네. AI 로봇은 꿈도 꾸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 여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두려움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이 저는 약장사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2016년에 AI 관련된 강연들을 외부에 많이 할 때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저도 그 공포감을 좀 조성을 했더니 곳곳에서 부르시더라고요. 특히 교육청 이런 데서 불러서 학부모들 앞에서 강의를 많이 해서 그럼 학부모들 끝나고 나서 저희 애가 이런 과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자본은 안 없어질까요? 뭐 이런 얘기들 질문들 많이 했는데 이럴수록 사실은 원래든지 워낙 그렇잖아요. 공포 마케팅이 원래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재앙적으로 AI라 로봇이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터미네이터의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스카이넷이 등장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클릭을 유발하는 거고요. 사실은 요즘 MIT 경제학과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이론적인 성숙도들이 높은 논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지만 AI가 결코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AI는 일자리를 리플레이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그멘팅. 우리가 AR, VR 할 때 이 AR이 오그멘팅 리얼리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증강시켜주는 거잖아요. 네네. 인간의 뇌를 증강시켜주는 겁니다. 인간의 힘을. 그래서 특히 논문들 나오는 건 뭐냐면 초보자들의 능력을 중간급으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중간급이나 잘하는 사람들의 그 일들을 갖다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초보자의 능력을 근데 초보자라도 초보자여야 돼요.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전문성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초보적 전문성 엑스퍼티즈라고 얘기하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의 전문성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지. 물론 이것이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AI 기술이 발전된다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의 AI 정도의 수준은 초보적인 전문성을 중급자로 만들어주는 거고 중급자의 업무 효율성을 만들어준다는 것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두 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의학기술이 여러 번 발전한다고 해서 병원 가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전문간호사 얘기가 나오는데 전문간호사가 제일 먼저 도입된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1960년대에 도입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간호사가 청진기를 드는 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그냥
손을 떨었어요. 어. 감히.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이 1차 진료 의사들이 부족하니까 간호사들이 먼저 제안을 한 거죠. 우리가 대학원 2년을 추가로 더 나오는 조건으로 시험 보는 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1차 진료를 보게 해라. 그래서 1차 진료를 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nurse practitioner라 해가지고 전문 간호사 제도가 1960년대 미국에 도입이 된 거고요.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지금도 있죠. 우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가 수술 끝나고 나면 봉합을 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진료를 전문 간호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 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즉 AI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 지식의 그러니까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의사의 높은 전문 지식만이 1차 진료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청진기가 얘기하고 엑스레이 찍어주고 MRI가 찍어주고 이런 CT가 촬영을 해주면 이러한 판독 기술들이 훨씬 더 진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기술을 이제 간호사들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활용해서 1차 진료하는 것은 이 정도의 전문 지식만으로도 초보적인 전문 지식만을 가지고도 기술의 도움을 가지면서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시장의 확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확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얼음 가게가 과거에 1980년대 한국의 골목골목마다 서울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냉장고들 집집마다 보급되면서 얼음가게 다 없어졌잖아요. 아하. 일시적으로 얼음가게 일하시는 분들은 줄어들 수 있지만 냉장고가 만들어지면서 냉장고 공장들 냉장고의 수요가 증가하고 또 냉장고가 업그레이드되고 또 김치 냉장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일자리들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진화가 반드시 일자리의 축소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저희가 과거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미래를 볼 때는 노동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심각합니다. 이미 1950년에 나이가 30살 될, 즉 열심히 활동해야 될 경제 인구는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다 태어났습니다. 더 태어나게 할 수도 없어요. 1950년은 훨씬 더 적은 노동력으로 우리가 그 사회를 맞아야 되는 현실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OECD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가장 낮고요. 그쵸. 그리고 2050년대와 60년대 전체 노동자 100명 중에서 시니어가 차지하는 비율도 가장 높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슈퍼마켓이나 동네 이런 상점에 아바타를 도입하거나 AI를 도입하는 경우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노동력이 부족하면 답은 하나죠. 이민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를 많이 이미 한국도 많이 받고 있죠. 네. 근데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의 이주 노동자보다 5배, 10배, 20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되게 정치적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AI가 우리의 업무 효율성들을 증가시켜주고 AI 로봇이 어느 정도의 단순 노동들, 루틴한 노동들을 갖다가 또는 위험한 노동들을 대신해 줄 수 있다라면 이거는 한국 경제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AI가 나의 일자리를 뺏어갈 거라는 두려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초보적 AI를 다룰 줄 아는 초보적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독일로 유학 가기 전에 이제 잠깐 취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부장이 저를 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정수야, 내가 엑셀 못 다뤄도 정년퇴직하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 너가 엑셀 하면 되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 부장님이 정년퇴직 잘 하셨겠죠? 그런데 네. 엑셀 정도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AI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AI가 우리를 일자리를 대체할 거가 아니라 AI 스킬을 모르는 사람들은 엑셀을 못 다루는 거하고 회사에 다닐 때 사무직에서 엑셀 못 다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AI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없느냐 그냥 엑셀을 다룰 줄 아느냐. 모르냐고 똑같은 거고 과거 주판 시대가 전자계산기 시대로 넘어갔으면 전자계산기를 다룰 줄 아느냐 이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스킬이 없는 사람은 도태될 수 있지만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스킬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생존할 것이고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도구 자체가 이제 AI가 되는 거다라는 거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위기인 그 저출산 현상을 AI로 어느 정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그걸로 생산성도 높이고 인간은 더 나은 일을 또 해야 된다. 그러면 AI를 이거를 이제 초보적인 스킬이라는 걸 옛날로 따지면 이제 컴퓨터도 가장 최근에 코딩이라는 걸 배웠고 그 이전에는 막 도스 베이직을 배우던 저 막 초등학교 시절에 막 컴퓨터 학원 다녀갖고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 코딩도 이제 AI가 해준다라고 하는데 AI랑 말만 잘하면 되는 건지 사실 이제 막 언어로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초보적인 기술 전문성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자면 코딩을 저 같은 경우는 코보를 배웠거든요. 대단히 오래된 언어지만 컴퓨터. 네, 컴퓨터 언어를 배웠었는데 컴퓨터 언어 하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초보자가 초보 지식을 갖고 있는 개발자가 AI의 흔히 말하는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것이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코딩을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그 언어 하나도 못하는데 이걸 통해서 앱을 만들었다. 아우 신기하다. 네. 이제 개발 지식이 전혀 필요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엔요. 그냥 그런 행사에서 나올 수 있는 서프라이징이죠. 근데 그 친구한테 그 다음 주에도 업무 맡기고 싶고 그 다음 주에도 업무 맡기고 싶어요. 그럼 그 친구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희가 회사에서 개발이라는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가끔씩 서프라이징으로 이벤트에서 뭐 앱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매일매일 업무를 갖다가 과거에는 3시간 일을 갖다가 1시간에 줄일 수 있으면 과거보다 업무를 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개발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언어를 가지고 자기 혼자서도 코딩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 혼자 코딩 할 줄 안다고 해서 중급 개발자라든지 고급 개발자 정도로 속도를 못 내거든요. 그런데 흐르면서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중급 개발자는 3시간 걸리고 고급 개발자는 1시간 걸리는 일을 초급 개발자는 6시간 걸려서 해야 돼요. 그럼 AI를 통해서 이걸 4시간으로만 줄여도 네. 회사로 올 때는 엄청난 이익인 거고 그분한테도 그렇죠. 이익인 거거든. 그럼 그분도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러닝 커브, 그러니까 배움의 어떠한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를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노동력의 효율성들을 강화시켜서 자기 또한 스스로도 러닝 커브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초적인 엑스퍼티즈, 그러니까 기초적인 전문 지식 없이 AI 도움을 받는다는 건 넌센스예요. 이게 어떤 AI 프롬프터라고 해서 이제 한글로 우리가 텍스트도 뭐 이미징 텍스트도 뭐 네. 그다음에 뭐 비디오 뭐 이렇게 되는 시대이기는 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컴퓨터 언어 정도는 알아야 AI한테 코딩을 시키든 뭐 하든 뭘 할 수가 코딩을 있는 얘가 짜 거고. 왔을 때 내가 그걸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라디올로지스트 즉 CT 촬영 판독하고 뭐 MRI 촬영 판독하시는 의사들 요즘은 이제 AI 도움을 많이 받고 계세요. 네, 네. 그렇다고 이걸 100%한테 AI에 맡길 수 없거든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병원 갔다 와서 AI가 나 암이래. 그 믿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AI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판독할 수 있는 건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AI가 잘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AI에게만 100% 맡길 수 없으니까 사람에게도 같이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의학 지식 전혀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AI랑 같이 이 사람 암이고 이 사람 뭐 심장이 안 좋고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AI 도움을 받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AI 도움 받는 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시대에도 역설적으로 교육이라는 게 계속해서 중요하겠네요. 아, 그럼요. 중요한 거죠. 효율성을 높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은 한국 사회는 체험하지 않았지만 1950년대에 여객기 우리가 말하는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여객기의 조종사는 4명이었어요. 4명이었다가 3명으로 줄었다가 이제 2명으로 줄은 거거든요. 네네네. 2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이착륙도 자율주행으로 해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갑자기 기류가 불 수 있고 뭐 태풍이 불 수도 있으니까 감독하는 인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혼자 앉아 있으면 한 명이 졸까 봐. 그래서 2명이 앉아 있는 거거든요. 한 명으로 줄여도 됩니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종사의 숫자가 여러분 줄었을까요? 아니에요.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조종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항상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확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개발자들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 능력이 좋아진다. 그러면 개발자의 월급이 낮아지겠구나. 아니에요. 개발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개발자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거예요.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을 것이 거예요. 그러면 예. 개발자의 수요는 대단히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개발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 물론 이제 젠슨 왕이 조금 오버해서 얘기했어요. 앞으로 개발 배울 필요 없다. 자기 자식 나면 개발 안 시킬 거다. 네. 코딩 배울 필요 없다고. 코딩 배울 필요 없다. 좀 그런데 이건 좀 과도한 얘기인 거고요. 코딩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 네. AI의 코딩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AI도 도구다, 기술적 도구다, 매우 진화된 기술적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도구적 관점으로 AI를 바라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도구적인 관점으로 네. 바라봐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은 확실히 있는 것 가질 수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화력발전소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정말 그 앞에서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인류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까? 지금까지 에너지라는 것은 말이나 소나 인간의 근육에서 나왔었는데 원거리에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공장으로 보내서 그 공장이 작동하더라. 네.
이것 자체를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되게 경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냉장고가 나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경이로웠겠어요. 처음에 여러분 페니실린이 1920년대 발견됐을 때 항생제가 발견됐을 때 네. 미국은 이걸 갖다가 독일군에게 주는 것 자체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국가의 기밀을 유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갖고 있는 군대에 들어오라 막 이렇게 포스터 붙였어요. 저기는 항생제가 없는 군대고 아하. 우리는 항생제가 있는 군대다. 예. 항생제가 있어서 너희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만큼 경이로웠고 그만큼 놀라웠고 혼란스러웠지만 기술이라는 건 항상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좀 기술을 외삽돼서 되게 압축적으로 받아들였고 일제시대 때 강압적으로 받아들였고 또 60년대 70년대 특히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을 하면서 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기술의 부작용들에 대한 어떤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실은 기술을 시험하면서 예. 발전하다 보니까 기술의 역사에 대한 체험 정도가 다른 나라에보다 조금 약합니다만 기술은 항상 받아들일 때마다 그 사회에게 혼란을 일으켰고 경이로움을 일으켰고 다단한 부작용도 있었어요. 근데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기술은 진화하는 거거든요. 조금 과거로 들어가면은 1833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장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됩니다. 1833년입니다. 근데 섬유 공장에서 특히 뭐 광산에서 아이들이 너무 죽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법이 가지고 있는 법안이 뭐냐면 만 9세 즉 윤석열 나이로 9세 미만의 아이들의 노동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즉 9세 미만의 아이들이 일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9세부터 13세까지는 하루 9시간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었거든요.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법안은 너무나도 지금 볼 때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노동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왜 법안을 반대하냐면 그럼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라는 거예요. 그냥 일터에 같이 나가 있어야 돌볼 수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엔 초등학교가 없었거든요. 초등학교가 여러분 인류가 아이들의 교육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예. 너무나도 애틋하게 여겨 신이 마치 인간을 보살피듯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인구의 1%도 안 되는 귀족들과 양반들만 교육을 받았던 것이지 모든 사람이 보통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태어나면 국가가 제공해주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죠. 1833년에 공장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럼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게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즉 아동 노동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인류는 초등학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의 문제점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 문제점을 있다고 해서 제가 기술은 괜찮아가 아니라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항상 같이 고민하면서 진화하는 것. 개인정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거지. 개인정보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쓰면 안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은 당연하게 처음에 자동차 만들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뭐 배기가스가 뭐가 있었겠어요. 요즘처럼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1980년대 한국 거리에서 자동차들이 뽑아내는 매연들. 지금도 뭐 이런 나라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동유럽에 있는 어떤 국가에 가면요. 매연 냄새가 되게 진해요. 이런 규제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진화된 겁니다. 기술이 처음부터 깨끗한 것만 내고 처음부터 전기차 물론 포르쉐는 처음부터 전기차를 만들었지만 막 전기차가 막 돌아다니면서 매연 하나도 안 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자동차 나왔을 때요. 깜빡이도 없었어요. 교통사고가 날 거라고는 자동차 만드는 벤츠라든지 이런 창안했던 인벤터들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예. 교통사고 나니까 교통신호 만들어야 되겠다. 야 차에 깜빡이등 붙여.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응급실이 왜 생겼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류는 진화해 왔기 때문에 AI가 문제가 전혀 없다. 이건 아니에요. AI 문제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류는 진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AI가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다. 일부의 일자리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콜센터. 네. CS 담당하는 곳 이미 대처가 되고 있죠.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건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분들을 어떻게 직업 교육을 시켜서 좀 다른 곳에 일자리를 마련해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부분적인 조정은 있습니다. 부분적인 조정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사회의 숙제인 거고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콜센터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돼서 뭐 항의하고 길거리로 나앉았다 뭐 이런 기사들은 좀 본 적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기술을 받아들인 역사도 길지 않았고 또 빠르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동화 설비라든지 아니면 그 협동 로봇 아니면 그 산업 자동화 로봇도 굉장히 빠르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었고 이번에도 AI나 로봇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